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자, 우리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보는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언행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말과 행동을 지켜보면서 바른 사람인가 아닌가 판단을 하는 거죠. 사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생각, 가치관, 신념 이러한 것들인데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르는 것이 사람이니까 말입니다. 자, 고대부터 정치인이 되려는 지도자는 수사학, 레토릭을 많이 학습했습니다. 수려한 표현, 탄탄한 논리, 이해력과 설득력, 토론의 기술. 자, 이러한 능력들은요, 현대 정치에서도 중요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더 커졌기 때문이죠. 정치는 결국 메시지에서 출발합니다. 자, 과거에는 이 말만 번드르르한 정치인들이 많아서 말의 성찬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부족해서 성과가 나지 않으면 이 화려한 약속이 독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제는 말의 성찬, 수려한 표현 정도조차 정치권에서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면 다 폐륜이고요. 꼰대고 좁쌀이고 아바타고 같은 편 저쪽 편. 자, 이렇게 노골적인 이야기들이 난무하는데 깜짝깜짝 놀랍니다. 자, 정치개혁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일관적으로 하고 담백하게 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할 텐데요. 자, 그러려면 이게 사람을 바꿔야 하는 것인가 고민입니다. 총선 1년여 남았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는 화제의 인터넷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그리고 각설하고 시즌2, 그리고 경제본부까지 만나봅니다. 자, 1부 마지막에 신청곡을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디저트송. 자, 오늘 꼭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면요, 문자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해를 맞아서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준비한 것이 있죠. 최영일의 시사본부에서 쏘는 커피. 자, 일명 최영일 커피. 추첨을 통해 드리고요. 역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많은 참여, 소중한 청취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한입뉴스. 오늘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그리고 박종호 오마이뉴스 기자와 입을 열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건 또 뭡니까? 지난달 26일 연말에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까지 침투하는 일이 있어서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자, 군 당국은 당시에 이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 상공까지는 비행하지 않았다, 강력히 부인했어요. 네. 또 야당에서는 당시에 이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인기가 실제로 비행 금지 구역에 진입했었다. 이 보도는 어떤 겁니까? 예, 그러니까 비행 금지 구역. 여기가 이제 일종의 대통령 경호 구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방부 청사를 중심으로 반경 3.7km에 달하는 구역인데, 뭐 대통령실 일대, 서울시청, 뭐 중구, 남산, 서초구와 뭐 동작구 일부도 포함이 되죠. 네. 그런데 여기가 이제 원래는 서울 종로구 청와대를 중심으로 설정돼 있었는데 이 청와대에 나와서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네. 이 구역이 이제 바뀐 상황인데요. 이 보도가 먼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합참이 확인을 해줬습니다. 전비태세 검열실의 조사 결과 서울에 진입한 적 소형 무인기 한 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비행 금지 구역의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 용산 집무실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관련 내용이 이제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북한 무인기 대응책을 보고한 자리에서 이게 보고됐을 거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네. 근데 취재진들이 오늘 이 합참 관계자에게 물어봤어요. 스치고 지나간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냐. 그런데 계속해서 뭐 끝에서
그러니까 스치고 간 거다. 뭐 이렇게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뭐 국가 안보를 이유로 뭐 침범한 지점이나 침범한 거리 이건 얘기하지 않았는데 지금 보도 나오고 있는 것은 뭐 700m 정도까지 들어왔다. 네. 그러면은 이 용산 대통령실 기준으로 3km 이제 밖에서까지 무인기가 있었다는 거고 네. 무인기 그리고 이 고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네. 한 뭐 상공 2, 3km 정도에서 이제 보기 때문에 네네. 용산 대통령실 포함한 뭐 이 국방부 청사나 합참청사까지 촬영됐을 가능성 이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군에서는 경호 문제 뭐 심각한 그런 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 것이냐? 왜 이걸 파악하지 못했냐? 뭐 셋대일 가능성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있다가 무인기라는 것을 그 당시에는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군의 설명인데요. 네. 어쨌든 이 안보에 이제 구멍이 났다. 이런 지적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아니 그냥 진입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비행 금지 구역을 왜 설정해요? 맞습니다. 그러면 네. 금지 구역이 더 좁았어야죠. 지금 말씀하신 딱 그 대목인데요. 스치듯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군사 용어에 가능합니까? 그거는 그렇습니다. 애초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한 이유하고 이제 배치되는 발언인 네. 거라서 물론 이제 책임 소재를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식의 이제 부정확한 용어를 가지고 이제 국민들을 호도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3.7km 반경으로 설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애초에 비행금지 구역이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한 게 미국의 뉴욕에 이제 9.11 테러 네네.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네. 그걸 막기 위해서 청와대 주변에는 그동안 이제 비행기조차도 뜰 수 없게 이제 해놨던 거거든요. 결국 이번 경우처럼 비행 물체를 통한 침탈을 막기 위해서 네네. 설정한 게 그건데 아니 뭐 700m든 500m든 300m든 그거를 침탈 당했으면 그거는 경우 실패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군 당국에서 사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 지금 이제 야권에서 문제를 지적하는 건 뭐냐면 이미 이제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 육군 대장 출신이고요. 네네, 군 출신이죠. 연합사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지냈고 미사일 사령관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제 네. 워낙에 또 이제 이쪽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방송 인터뷰에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합참에서 보고한 비행 궤적을 보니까 은평구 종로, 동대문구, 광진구, 남산 일대까지 왔다 간 것 같다. 결국에 이제 비행 금지 구역이 뚫린 것 같다라고 네. 의혹 제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합참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강하게 반박을 했었습니다. 그랬죠.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이 부분에 있어 문제 제기를 했는데 국방부에서 정례 브리핑으로 이렇게 반박할 정도면 유감 표명을 했어요. 확실하게 아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결국 이제 돌아보니까 맞는 말이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국회의원을 향해서 거짓된 반박을 한 셈이 되는 거라서 네. 이거는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또 주목해야 될 지점은 그래서 어제 대통령한테 이 사실을 보고하고 나서 결국 대통령이 이제 강경한 발언들이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도 다음에는 이제 파기까지를 검토하라라는 효력 발언이 정지 나올 검토하라. 정도. 그러면 이제 야권에서 제기하는 의혹은 이겁니다. 국방부에서 말하자면 이제 안보 실패, 경계 실패에 대한 문제가 터질 걸 미리 이제 예측을 하고 좀 더 세게 발언을 하게 된 거 아니냐. 네. 결국 대통령이 이제 우선 나서서 수습하는 차원에서 먼저 이제 강한 네, 발언을 네. 쏟아낸 거 아니냐라는 의혹까지도 이제 민주당에서 가질 수 예. 있는. 그러니까 국방부가 처음에 이제 대응을 잘못하니까 결국 이제 네. 대통령한테까지 이렇게 밀려오게 되는 거라는 걸 좀 이제 숙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이 모든 게 명확해야 되겠습니다. 스치듯이 이런 표현은요. 스포츠 경기에서도 라인 아니냐 바뀌냐를 그럼요. 따져서 인 아웃을 결정하는데 스치듯이라는 표현은 문학도 아니고 말이죠. 자, 그런데 박 기자님, 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이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기자들과 만나서 이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요. 거기에 대해 주 원내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보에 치명적 문제가 생긴 것이고 철저한 대책을 강조해야 된다. 강구해야 된다. 그 무인기가 서울 북방에 왔는지 용산 주변에 왔는지 하는 건 우리 영공이 뚫렸다는 점에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그게 대통령실 주변이라면 더 심각한 거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자, 임 작가님, 이런 가운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9.19 이 군사 합의에 대한 뭐 무력화, 효력 정지 검토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네. 파기까지 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또 나온 이야기가 9월 평양 공동선언 효력 정지를 검토한다. 이건 또 더 확대된 겁니까? 이야기가 확대된 거이기도 하고요. 이제 9.19 군사합의가 9월 평양 공동선언하고 연결돼 있기도 하기 그렇죠. 때문입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2018년 9월 19일이죠.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나서 평양 공동선언에 서명을 했는데 네.
그리고 나서 같은 날에 송영무 당시 국방장관하고 북한의 노광철 전 인민무력상이 9.19 군사 합의를 하게 된 겁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이제 9.19 군사 합의는 군사 분계선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정 정도의 완충 구역을 설정을 해서 네네. 그 안에서는 군사적 활동을 하지 않는다. 충돌을 줄이자. 그렇습니다. 이제 평화구역으로 가자. 이건데 대통령실에서 봤을 때는 결국 평양 공동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가 그 부속 합의로 이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를 이제 무효화시키는 카드와 동시에 결국 이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진 이 9.19 평양 공동선언도 같이 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이제 판단을 하는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애초에 이제 북한이 이걸 지킬 의지가 없는데 우리가 굳이 이걸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네네. 이게 지금 대통령실의 이 설명인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우려가 되는 거는 우리가 남북 간에 이루어지는 그 일종의 외교 활동.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뭐 북한을 정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공식적인 외교 활동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남북 정상 간에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서 일종의 이제 통치 행위로 간주해서 이제 존중하는 이게 일종의 전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70년대에 있었던 남북 70년대면 7.4 공동성명 그렇습니다. 시작이 7.4 남북 공동성명부터 해서 뭐 91년에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뭐 남북 기본 합의서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6.15 남북 공동선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일정 부분은 소실되거나 목적이 실효된 항목들이 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굳이 가져와가지고 이거는 무효화하겠다라고 선언하지 않는 거는 그게 다 이제 통치 행위로서 존중받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기존에 있었던 남북 공동 합의 사안들이 나중에 이루어지는 합의에 이제 기초가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남겨두는 건데 굳이 이번 9월 그 남북 공동 선언에 대해서 무효화 조치를 하는 게 우리한테 있어서 실익이 있을까? 중장기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과거 정부가 맺었던 뭐 선언, 합의 이런 것들을 무력화한다. 이건 또 좀 드물게 들은 일이라서 이게 어떤 의미인가 궁금했습니다. 뭐 이 보도가 나온 다음에 대통령실과 통일부에서는 이 평양 공동선언 무효화 검토한 바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근데 기조 자체가 이 그 전임 정부에서 맺어진 평화 관련된 또 군사 대치를 좀 완화시키는 긴장 완화 조치들이 점점 사라지는 게 아니냐. 그런 기조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뭐 이게 이 DJ 정부 때 이 썼던 햇볕 정책이라는 것을 또 이제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는 무시하고 또 이제 뭐 나름대로의 정책으로 이제 전환시켜서 가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 정부에서 과거 정부에서 이제 맺었던 뭐 합의문, 선언 이런 것들을 무효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못 들어봤던 거여서 이런 얘기를 여쭤봤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제 국조특위 1차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박 기자님 한번 총정리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우선은 이게 현장 대응. 왜냐하면 어제 출석한 증인들을 쭉 보면 윤희군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 경찰청장, 그리고 이임재 전 용산 서장이 출석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 또 소방관도 출석해가지고 현장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 많이 얘기를 했어요. 특히 여야가 한 목소리로 이임재 전 서장을 비롯한 경찰의 대응을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특히 이임재 전 서장 같은 경우는 현장 상황을 보고받았는데도 도보로 10분 걸릴 거리, 그러니까 차를 타고 1시간 걸려서 이동한 점 이런 것이 의문이다라는 지적을 받았고 그 사이에 제대로 조치가 없어서 대규모 피해가 난 거다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적을 했고요. 또 10시 30분에 송병주 전 용산서 상황실장과 통화한 이임재 전 서장이 이 청문회에서 오후 11시쯤 참사 발생 사실을 알았다라고 한 답변에 여러 가지 뭐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특히 이제 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이때 아비규환이었는데 관할 경찰서장이 모른다는 거 이건 전쟁이 났는데 군인들이 잠자고 있었던 거나 똑같은 거다. 그 말을 국민께 믿으라고 하는 건가 이렇게 비판했는데 그러자 이 전 서장은 그날 제가 전화도 해보고 무전도 하고 상황실에 확인도 해봤지만 경찰이 전체적으로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불행한 날이었다. 죄송하다.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경찰이 안이한 대응이 도마위에 올라와서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 이제 사실은 이런 어떤 현장 대응에 있어서도 좀 짚어야 될 대목이 지금 박정희 기자님 정리해 주셨습니다만은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정도 되는 이제 지휘부급 인사가 상황을 장악하고 있었더라면 네. 소방 쪽하고 신속하게 이 어떤 교류가 돼서 네. 바로바로 현장 투입이 이루어졌을 것이다라는 안타까운 지점이거든요. 어제도 이제 청문회 참석했던 이제 소방 간부의 그 네, 이제 네. 질의 내용이 굉장히 좀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 유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더군요. 저도 정말 울컥할 정도로 그런 어떤 간절함이 좀 느껴졌습니다. 네. 현장에서 소방관들은 계속해서 이제 사람을 구하고 이제 옆에 이 모셔놓고 이제 다른 사람을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장 통제가 전혀 안 되다 보니까 네네. 구해낸 사람을 어디에 놔야 될지 네네. 그 상황도 이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안 됐다. 않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부족하고 예. 이걸 통제해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간절함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질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결국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찰 지휘부가 무전으로 해서 계속 들어오고 있었던 소방 쪽의 공동 대응 요청을 빨리 좀 캐치를 해서 네네. 이걸 이제 지휘를 할 수 있었더라면 많은 생명을 또 추가로 구해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제 소방 고 팀장 10시 22분경 초기에 도착했는데 현장에서 경찰관 2명 봤다. 네. 소방은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뛰어다녔는데 너무나 외로웠다.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동대 투입 요청의 여부를 두고 초기부터 이게 좀 진실 공방이 있었는데 말이죠. 이임재 전 용산서장은 기동대 요청했다. 그런데 이제 이거 무시당했다는 거고 김광호 서울청장은 그런 바 없다는 거고 이 주장이 엇갈리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특수본의 조사, 수사 과정에서도 엇갈리는 진술이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의문을 자아냈었는데요. 어제 청문회에서도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주장을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네. 이임재 전 서장은 이 서울청에 기동대를 요청했던 흔적들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주장도 했는데 간담회 조사 보고서 헬로윈 축제 사고 경과 보고서가 중간에 변경돼서 보고됐던 내용 등 많은 흔적들이 있는데 네. 어느 한순간에 사라진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임재 전 사장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이 했던 그런 얘기들을 뒷받침할 흔적들이 없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헬로윈 이 축제 이전에 서울경찰청에 경비 기동대 투입을 요청했다는 그런 주장을 이어갔고 반면에 김광호 청장 같은 경우는 서울청은 이 교통기동대 1개 제대 요청 외에 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뭐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증언을 허위로 하고 있거나 은폐하고 있다는 말이냐 이렇게 묻자 이임재 전 서장과 김광호 청장이 각각 맞다. 저는 일관되게 말씀드렸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위증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진실 공방까지 어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경찰 조직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어떻게 망가져 있냐 이런 뭐 비판의 목소리 이게 여야 가릴 것 없이 나왔습니다. 네. 이건 일단 진실을 가려내야 하겠죠. 근데 이제 뭐 어제 장혜영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네네. 질의까지를 묶어서 보면 결국 이제 김광호 서울청장의 대응 방식이라는 거는 책임 소재가 위로 번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데 좀 초점이 맞추고 있지 네네.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러냐면요. 장혜영 의원이 이제 다중 인파 운집에 따라서 이제 위험성이 네. 높아질 거라는 걸 사전에 파악할 수 있었는데 그걸 왜 대비하지 않았느냐 이 점을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김광호 청장이 압사 사고 같은 안전 사고와 관련해서 위험성에 대한 제기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그러면서 2017년, 18년, 19년 동안에도 주로 이제 교통 통제와 관련된 보고서 내용이 있을 뿐이고 네. 안전 대책에 대해서는 따로 없었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 본인은 기존 보고서 같은 거를 보더라도 교통 통제와 관련된 교통 기동대 지원은 예상할 수 있었지만 네. 인파 사고가 일어날 거는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추가 경력 지원할 수 없었다라는 논리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만 명 이상이 운집할 걸로 예상이 되는 대규모 축제가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 수뇌부급 인사가 그걸 예측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네. 하는 거는 결국 법적인 어떤 책임을 피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 말이 이제 사실도 아니라는 게 이제 장혜영 의원의 이제 주장입니다. 2019년하고 2020년에 경찰이 마련했던 할로윈 데이 치안 대책 그 내용을 보면 이 보고서 내용상 인구 밀집으로 인한 압사에 대비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언급이 돼 있었다는 그래요. 겁니다. 네. 결국 이제 본인이 법적인 방어를 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내용만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 아니냐. 있었던 것도 얘기를 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이제 경찰 수뇌부 인사로서 이제 네. 할 수 있는 처신인가 좀 안타까움이 드는 거죠. 자, 이 공방 외에도 윤익은 경찰청장도 나왔어요. 이 청문회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 뭐가 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참사 당일에 윤 청장이 충북 제천에서 지인들과 등산한 다음에 네. 캠핑장에서 잤다. 그래서 늦게 이 상황을 인지했다라는 것은 알려졌었는데 그렇죠. 이날 이 음주 사실을 인정한 모습을 어제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당시 술에 취해 자느라고 참사 인지가 늦어진 거 아니냐 이런 의혹에 명확한 답변을 피해온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윤 청장이 어제 처음 이걸 인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말 저녁이면 저도 음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 네네. 또 얼마나 마셨냐 이런 조응천 의원의 질문에는 그것까지 밝혀야 되냐 이렇게 반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찰청이 있는 서울을 벗어난 기록을 경찰 내부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시인을 했는데 다만 윤 총장은 경찰청장의 관할은 서울이 아니라 전국이다. 네. 또 참사 당일이 토요일 휴일이었기 때문에 관내 출타 사실을 시스템에 입력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도 해명을 했고 조직 재정비를 위해 지금이라도 물러날 용의가 있냐 이런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윤 청장은 취지를 충분히 고민하겠다 이렇게만 답변하면서 네.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의응답을 지켜보고 있던 유족들에게 좀 항의를 받는 이런 사실 이런 참사 이걸 모르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항의를 받기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윤희근 청장은 마찬가지입니다. 김광호 청장처럼 지금 어떤 법적인 책임 소재를 벗어나는 데 있어서만 답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네. 어제도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뭐라고 지적을 했냐면 13만 준 군사 조직이 이제 경찰인데 13만 준 군사 조직의 수장이 주말이라고 사생활을 운운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사생활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주말에 자기 사생활을 가지더라도 가장 최소한의 원칙은 뭐냐면 지위 개선에서 이탈을 하면 안 됩니다. 네네. 근데 지금 윤희근 청장 같은 경우는 그날 자정이 될 때까지 연락이 안 돼요. 네. 경찰청장이 비상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거를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데 그날 11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그 관련된 보고들을 못 받고 12시 넘어서 자정이 넘어서야 네네. 처음으로 통화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찰청장이 뭐 술 한잔 할 수 있고 뭐 자기 생활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만 할 수 있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그렇죠.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지휘 계통 안에 자기가 있어야죠. 이걸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는 경찰청장으로서의 어떤 임무 수행에 있어서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또 뭐 청문위원 이제 의원이 청문회 도중에 자리를 비웠던 일도 있었고요. 또 이제 국정조사 기간 연장 여부 문제가 지금 치열했는데 대략 좀 합의가 이루어지고 네. 내일 본회의를 해서 지금 그렇습니다. 열흘 정도 연장한다는 거죠? 네, 열흘 연장인 합의가 했는데 중요한 것은 열흘 동안 뭘 할 거냐. 네. 3차 청문회 할 때 증인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인데요. 네. 이거는 국조특위에서 논의하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건 지켜볼 대목입니다. 자, 지금 12시 42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점심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이승미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제1경인고속도로 산막에서 북위안 구간 화재 사고 관련 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우회하셔야겠고요. 이 구간 외에 성남 방향 문학에서 서창 분기점 사이 정체입니다. 인천 방향으로는 남동에서 밀리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으로 서창 부근과 반월터널에서 동군포까지 밀리고 있고요. 서양고속도로 목포 방향 순산터널에서 팔곡 분기점까지 정체됩니다. 비봉에서도 속도가 떨어지고요. 8탄 분기점에서 화성 휴게소 쪽으로도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잠원에서 서초까지 막힙니다. 이후 기흥 휴게소에서 기흥 동탄 나들목 사이 4, 5차로 막고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원에서 기흥 동탄까지 5km 구간에서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다음 이슈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입니다. 이제 뭐 이 두 달 하고 며칠 남지도 않았어요, 사실상. 그런데 이제 이 친윤 핵심으로 꼽혀온 권성동 의원 불출마를 선언했어요? 네,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자회견 열린다고 할 때 기자들이 오늘 출마 선언 하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 네.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깊은 고민을 해 왔는데 대통령 최측근이 지도부에 입성할 경우 당의 운영 또 총선 공천에 좀 불필요한 오해 소지가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그런 당원들의 우려와 여론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불출마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총선 승리를 위해 일말의 오해도 없어야 되고 당의 화합과 단결이 우선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눈에 띄는 부분이 차기 당대표 관련해서 권 의원이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 대권 욕심이 당의 이익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이 차기 대통령 출마에만 몰두해 둔 사람이 당대표를 맡으면 필연적으로 개파를 형성할 거다.
이렇게 당권 대권 분리를 사실상 요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요. 자, 관련되는 것 같은데 자, 윤 대통령 내외가 안철수 의원 부부를 관저로 초청했다. 예전에 김기현 의원은 다녀왔잖아요. 그렇습니다. 면접 받은 이 당권 주자가 있고 대통령 관저에 못 가본 또 당권 주자가 있다 분류했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이제 예전에 이제 대학 입시 보면 추가 입학이라는 게 있죠. 네. 비슷하게 이제 추가 면접을 본 셈이 됐는데 권성동 의원 같으면 이제 결국 이제 김장연대의 승리로 끝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친윤 후보를 이제 계속 좁혀나가는 과정에 있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부인 김미경 교수하고 같이 지난 2일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제 신년 인사회를 참석을 했는데 그 당시에 윤 대통령 내외가 관저 초청 뜻을 별도로 이제 전달을 했다라고 하고요. 방문 일시는 정하지 않고 이제 양측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신년회 후에 윤 대통령 내외가 장시간 그 대화를 나눴다라는 게 지금 안 의원 측의 설명이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해서 이제 초청을 받게 되면 윤심이 나한테도 어느 정도는 이제 기울고 있다라고 이제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친윤계 핵심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인수위원회 당시에 이제 인수위원장을 지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도 대통령하고 나는 이제 직접적으로 자주 통화하는 사이다. 뭐 이런 점을 또 몇 차례 이제 강조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인터뷰 직접 할 때도 그 얘기를 언급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만찬 초청을 받게 되면 그 최종 얼굴 도장을 찍는다라고 이제 본인은 이제 주장할 수 있게 되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좀 힘을 받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제 범친윤 이렇게 분류되는 전에는 비윤 또 그랬었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김기현 의원도 그렇고 안철수 의원도 김장연대하고 관저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나경원 전 의원이 가느냐 마느냐 또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갑니까 안 갑니까? 그래서 이번 신년 인사회 때 안철수 의원뿐만이 아니고 나경원 전 의원도 초청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고 그래요? 있거든요. 네. 아마 오늘 나경원 전 의원이 이 행사에 참석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오늘 오후에 여기서 아마 기자들이 좀 많이 물어보지 않을까 싶어요. 배현진 의원의 어떻게 보면 신년 인사회 그 지역구 지역의 신년 인사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김기현 의원과 또 장제원 의원 거기다가 친윤계 모임인 국민공감 소속 의원들이 대거 출동을 합니다.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도 오는데 아마 거기서 기자들이 좀 많이 물어볼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취재를 했던 그 여권의 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나경원 전 의원이 그렇지 않아도 이제 초기에 만찬 정치 초기에 나는 초청 못 받았다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것도 그렇고 안철수 의원까지는 초청이 가능한데 나경원 전 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출산 고령위원회의 부위원장 같으면은 초청 못 받을 공산이 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안철수 의원의 경우는 만약에 전당대회에서 결선 투표까지 가더라도 친윤 후보를 이기기 어렵다. 그런데 이제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결선 투표로 가면 나경원 전 의원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밀어주는 차원에서 봤을 때도 힘을 실어주면 안 된다. 힘을 너무 실어주면 좀 부담스럽다라는 이제 비평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게 사실일지 여부는 나경원 전 의원이 실제로 초청을 받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또 지켜봐야 될 사안이네요. 자, 이 다음 이슈로 가봅니다. 이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유전자 증폭 검사, PCR 검사죠. 근데 양성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박 기자님. 네, 어제 중국발 인천공항 입국자 1,924명 가운데 단기 체류 외국인 327명에 대해서 이 공항 검사센터에서 PCR 검사를 해봤더니 103명이 확진받았습니다. 양성률이 31.5%에 달하는 상황인데요. 그 전에는 19%였는데 막 높아지네요. 그렇습니다. 19%, 20% 뭐 그다음에 그 전날에는 26%, 그다음에 어제는 31.5%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5명 중 1명꼴 양성인데 이제 3명 중 1명꼴 양성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제 당국 얘기를 들어보면 오늘부터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 증명서 제출에 의무화했기 때문에 도착 이후 확진되는 사람 좀 줄어들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 상황이 워낙에 심각하다 보니까 확진자가 계속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에 격리 판정을 받았는데 지금 도주한 40대 중국인이 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 이제 중대본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중국이 이제 A 씨, 그러니까 41세, 40대라고 하는데 지난 3일 오후 10시 7분쯤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나서 네. 인천 그 중구의 이제 한 호텔 인근에서 원래 이제 호텔의 격리 조치를 일주일 동안 하게 되는데요. 이 격리를 거부하고 몰래 이제 달아났습니다. 네. 이제 CCTV에 이제 달아나는 장면이 이제 포착이 되기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방역당국 같은 경우는 격리 시설에 이제 입소를 할 때 뭐 먼저 이제 그 관리하는 그 저 방역 당국자가 가서 이제 누구누구가 입소하게 되고 이제 방 배정을 하는 이거를 이제 준비하는 동안에 그 사이에 이제 빠져나갔더라고요. 기다리는 시간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행적을 이제 추적을 해야 되는데 근처에 이제 대형마트까지 간 것까지는 CCTV로 확인을 했는데 그 뒤로는 지금 행적이 좀 묘연한 상태고요. 얼굴 공개를 해서 수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긴 한데 지금은 관계기관하고 일단 협의를 거쳐서 이제 검토를 한 뒤에 결정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일단 만약에 체포가 되게 되면 이제 감염병법 위반 현행범이기 때문에 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강제 출국되고요. 그리고 이제 일정 기간 동안에는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게 제한이 되게 됩니다. 네, 자, 중국에서는 왜 이렇게 한국이 우리에게 강하게 방역을 적용하느냐 하는 불만이 또 나온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또 강화할 수밖에 없죠. 지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다음 이슈로 가봅니다. 자, 전장현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는데 자, 만나게 될 것 같아요? 네. 어제 전장현이 서울교통공사와의 면담을 마친 다음에 오세훈 시장을 향해 면담을 하자, 만나자라고 제안을 했고요. 그 면담을 조건으로 오는 19일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뭐 오 시장과의 면담이 불발될 경우에는 탑승 시위를 오는 20일 재개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었는데 그러자 어제 오 시장이 오후에 SNS를 통해서 전장현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라는 한 문장을 올렸어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잘 풀리나 싶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 전장현이 이 오세훈 시장의 의지를 확인한 다음에 오 시장과 공개 방송을 통한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네네네. 그랬더니 오 시장이 다시 한번 입장을 냈는데요. 이 선전장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용인할 수 없다. 만남에는 어떠한 조건도 없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또 이제 만남에 대해서 평행선을 좀 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간 또 난기류가 있네요. 네. 자, 알겠습니다. 저 만남이 잘 이루어져서 좀 뭔가 큰 틀의 협상이 타결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자, 오늘 한입뉴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최영일의 시사본부에서 지금 쏘는 커피가 있죠. 최영일 커피 추첨을 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지금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자, 오늘 1등으로 문자를 보내신 분의 신청곡입니다. 1587님인데요. 직소가 부르는 스카이 하이 신청해 주셨어요.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Down in a spin.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털을 닦아야 집을 짓는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기초 작업을 해놔야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원래 터라는 것은 집이나 건물을 지었거나 지을 자리를 뜻하고요. 보통 털을 닦다, 털을 다지다, 털을 잡다 같이 쓰지요. 여기서 뜻이 확장돼서 활동의 토대나 일이 이루어지는 밑바탕을 가리키는 말이 됐는데 경제 발전에 털을 닦다라든지 작품 활동에 털을 마련하다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허황해서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을 가리켜 말할 때 터무니없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죠. 터무니란 털을 잡은 자취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정당한 근거나 이유라는 뜻으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터무니없다고 하면 전혀 근거가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보통 터무니없는 생각이라든지 옷값이 터무니없이 비싸다처럼 씁니다. 또 비슷한 속담으로는 고양이가 알 낳을 노릇이다가 있습니다. 이것은 터무니없는 거짓말 같은 일이라는 뜻이고요. 지렁이 갈비다 또는 지렁이 갈비떼 같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무척추 동물인 지렁이에게 갈비가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전혀 터무니없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참고로 하는 행동이나 말이 갑작스럽고 터무니없는 모양을 뜻하는 것으로 생계망계라는 고유어 부사도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3대 얘기 중에서도 맞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 동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또 요 다음 가시죠. 무슨 정반합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좋은 결론을 또 줄여내셨으면 좋겠어요. 선 넘지 않는 그런 토론.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그런 자리가 자꾸 있어야 뭐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뭐라도 뭐 하나 얻어 걸리는 게 있겠지요. 시민논객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낮이 되면서 추위가 주춤합니다.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섰고요. 예년 기온을 회복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풍으로 방향을 바꿨기 때문인데요. 오늘 추위는 아침에만 강했고 이제는 미세먼지가 더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아침부터 서쪽에 자욱한 초미세먼지가 국외 미세먼지 유입으로 더 짙어지고 있는데요. 서쪽을 위시해 대부분 지역 오늘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내일도 비슷한 양상을 띠겠습니다. 한편 서울과 영동, 영남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점이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중부지방으로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4도, 전주 7도, 강릉 8도 등 2도에서 1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낮부터 제주에서 비가 시작됩니다.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릴 걸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내일 하루 양만 나와 있습니다. 서울 등 대부분 지방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빙판이 우려되니까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3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9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지난달 서울 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까지 진입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비행금지구역 침범은 없었다던 군은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자신들의 작전 실패와 경호 실패를 거짓말로 덮으려고 했던 국방부 장관과 경호처장 등을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등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기한을 열흘 연장하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해 결국 수사는 윗선으로 향하지 못하고 마무리 수순을 밟는 모양새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번에 오셔서 네. 메시의 아르헨티나 집회설. 맞습니다. 본인도 한번 집회 얼굴이 나오고 싶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야심이 대단한 분인데 그랬었죠. 자, 새해 한번 또 인터넷 뉴스를 다뤄보죠. 네. 세계인의 사랑을 받은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 남녀 주인공으로 호흡을 맞췄던 이게 저희 세대의 로망이었던 여배우예요. 올리비아 하세. 그리고 그때 남자 주인공 레오나르도 휘팅. 당시 제작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몇십 년 된 일인데. 그렇죠. 뭔가요? 네, 로미오와 줄리엣 영화 아실 텐데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주연들이 영화사에 무려 6천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6천억 원? 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성학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968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당시 주연인 하세는 15살이었고요. 웨팅은 16세, 그러니까 16살 중학생 정도였죠. 네네. 영화를 연출할 때 감독은 배드신을 촬영을 앞두고 배우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피부 색깔의 속옷을 입고 촬영할 거니까 너희는 걱정을 하지 마. 그렇게만 알고 도착했던 현장은 예상과 사뭇 달랐습니다. 감독은 배우들에게 반드시 나체로 촬영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영화가 실패해서 너희들의 커리어까지 망가질 거야 라고 협박을 하죠. 네. 이제 막 꿈을 펼쳐나가는 배우들 입장에서는 사실 다른 선택지가 딱히 없었던 건데요. 네. 그래서 배우들은 여기에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다만 배우들도 감독과 합의를 보는데요. 맨몸이 드러나지 않게 카메라를 조정해 준다라는 거였습니다. 네. 촬영은 그렇게 완성이 되고 영화로 만들어집니다.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영화가 개봉이 되면서 크게 흥행을 하고요. 네. 미국 골든글러브에서는 영어권 해외 영화상 그리고 남녀 신인상을 각각 수상하고 같은 해에는 미국 아카데미에서는 촬영상과 의상상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나 많은 사랑을 받은 로미오와 줄리엣과 달리 영화가 개봉된 걸 본 배우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집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네, 제가 앞서서 이 배드신 촬영 때 단서를 달았다고 말씀을 네네네. 드렸잖아요. 맨몸이 드러나지 않을 것. 그런데 배우들의 엉덩이와 가슴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감독의 약속은 단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던 겁니다. 거짓말이었네. 그렇죠. 배우들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난 55년간 분노와 우울증에 시달려왔고 심지어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보여줬던 이 탁월한 연기력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배우 경력이 제한됐다라고 호소합니다. 네. 실제로 찾아보니까 이 작품을 제외하고는 괄목할 만한 활동을 펼치지 못했더라고요. 억울하고 분한 두 배우는 그래서 손해배상으로 5억 달러 이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현재 70대가 된 두 배우,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왜 이제서야, 심지어 감독은 2019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왜 이제서 소송을 제기한 걸까 찾아보니 그 배경에는 캘리포니아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2020년 법 개정에서 아동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한시적으로 없앴는데요. 다시 말해서 3년간 성인이 어린 시절에 겪은 성범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덕분에 로미오와 줄리엣 이 몇십 년간 참아왔던 억울함과 분노를 이제는 세상 밖으로 끌어낼 수 있게 된 거죠. 이야, 대단한 일이네요. 네. 이 올리비아 하세는 저희 때 정말 연습장과 책받침에 많이 등장했던 정말 멋진 배우였고 로미오와 줄리엣도 참 저희 시대에는 이게 로맨스 명작이었는데 네. 이런 또 가슴 아픈 일이 숨어 있었는데 법 개정이 돼서야 70대의 노배우들이 그렇죠. 10대 하이틴 때 이제 안타까운 일을 소송으로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네. 아유, 지금 영화계는 이런 일이 없겠죠. 없기를 바랍니다. 네, 없길 바라고 또 빛나는 꿈을 네. 가진 그 누군가도 다치지 않았으면 네네. 좋겠습니다. 아마 이후 세대는 이 로미오와 줄리엣은 워낙 옛날 영화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맞습니다. 주연의 영화를 많이 떠올리실 거예요. 네. 자, 지난해 10월 이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해 발생한 이른바 카카오 먹통 사태, 뭐 기억에 생생합니다. 뭐 엄청나게 많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는데요. 자, 이 카카오가 오늘부터 피해 보상용 이모티콘을 지급한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카카오의 서비스 장애로 인해서 보상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듣고 계신 분들 꼭 이모티콘 무료로 받으시라고 제가 그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네네. 합니다. 카카오는 마음 패키지라는 페이지를 오픈합니다. 그 네. 페이지를 어디서 찾냐면요. 이 해당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는 카카오톡 더보기 탭, 그러니까 이 카카오톡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탭이죠. 네네. 이동한 뒤 조금만 화면을 내리시면 전 국민께 카카오가 마음을 전합니다라는 배너가 있는데 네. 이걸 터치하시면 접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약 4,800만 명에게 모두 세 종류의 이모티콘을 지급할 예정이고요. 카카오 계정을 보유한 국내 번호 이용자라면 오는 20일까지 해당 프로모션 페이지를 통해서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되니까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인기 캐릭터 춘식이도 있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바로 열어서 보고 네. 이모티콘 3종 한 번에 받기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거 전 국민이 다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의. 예. 좀 골라서 받을 수 있게 해주시면 좋았을 걸. 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저도 방금 받고 왔는데요. 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 보상으로 이모티콘을 준다고 다소 황당할 수 그럴 수 있는데요. 있죠. 네. 사실 무료 서비스에 대한 피해 보상 전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례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네. 뿐만 아니라 카카오는 피해를 접수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현금 보상도 지급할 계획인데 소상공인 매출 손실 규모액이 3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3만 원, 30만 원 초과 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5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네네. 다만 무료 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한 이모티콘 보상을 두고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습니다. 네네. 피해 접수에 참여한 직장인 양아무개 씨는 이메일에 저장한 중요한 서류 때문에 업무에 큰 차질이 있었고 무료 서비스라도 금전적인 피해가 클 수 있는데 이모티콘 보상으로 끝내려는 결정이 다소 아쉽다라고 말합니다. 네. 그리고 뭐 국회와 소비자 단체에서도 전 국민이 애용하고 성장했고 업무용으로도 많이 이용하는 만큼 사회적인 책임 측면에서 보상이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죠. 네. 그리고 인터넷 반응들도 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이런 게 죽어도 욕을 먹는 거죠. 참 카카오답다. 참 고맙다. 그리고 놀리는 기분이다. 다양한 반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모티콘을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이종은 90일 사용기간이 있다고 하니 기간제 사과 아닌가라고 비꼬기도 합니다. 네. 한편 반대의 반응도 있습니다. 네. 전 국민에게 보상을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 비용 지불한 사람들 피해만 보상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는 소리입니다. 예. 이모티콘 판매액이 2,500원인 걸 감안을 하면 카카오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이모티콘만 하더라도 3,000억 원 이상의 규모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네. 플랫폼 업계 측에서는 약관상 명시되지 않은 무료 서비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이뤄질 경우 해당 선례가 앞으로 수많은 IT 그리고 플랫폼 업계에 족쇄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카카오 이른바 먹통 사태 관련해서 피해 보상 문제를 완료한 가운데 플랫폼 업계에 선례로 작용할 수 있을지 현재 주목이 되고 있고요. 특히 무료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이모티콘 지급 방안을 보상책으로 제시한 데에 대해서 이 플랫폼 업계에서는 마케팅 측면 효과를 고려한 접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분위기도 나옵니다. 그래요. 자, 이게 이모티콘 가격은 2,500원.
유료인데 네. 이걸 뭐 3천억 원어치 그렇죠. 국민에게 쐈다. 과연 원가는 얼마일까요? 이모티콘의 원가는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아까 이제 30만 원 이하 손실 피해가 있는 중소상공인에겐 3만 원, 네.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는 5만 원. 피해 손실이 30만 원이면 30만 원 보상해 줘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닌가요? 10분의 1만 주는 근거는 또 뭐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자, 무료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금전적 피해를 크게 입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앞으로 주의해야 될 대목이죠. 다음 이슈로 가봅니다. 자, 중국에서 노한국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어제도 전해드렸었는데요. 자, 그런 분위기와는 또 다르게 우리나라 가수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 웃돈을 주고서라도 티켓을 구하려는 중국인들이 많다. 이런 소식도 있어요. 네. 이 문화 엔터라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한데요. 네. 블랙핑크의 인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뜨겁죠. 네. 월드 투어를 하고 있는 블랙핑크가 다음 주 주말 콩콩 콘서트를 앞두고 있는데요. 네. 중국 팬들 사이에서 수백만 원이 넘는 가격으로 암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콘서트 암표 가격이 8배 이상 치솟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알리바바의 중고마켓 쉔이에서 블랙핑크 콘서트 티켓을 검색을 해봤는데요. 그 결과 50개 이상의 암표 거래 글이 뜨는데 네. 최소 2배에 이르는 금액부터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외신은 중국 팬들이 지난 3년간의 팬데믹 셧다운으로 대형 콘서트를 못 가다 보니 큰 행사에 굶주려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쉔위에서 한 암표 거래상은 이런 멘트를 합니다. 8일 국경이 열리면 검역을 하지 않는다. 지금 안 사면 티켓 가격은 더 오를 것이다. 마지막 2장이 남았다. 그러면서 13만 원짜리 티켓을 37만 원에 판매를 합니다. 또 다른 암표상은 VIP 티켓을 무려 406만 원에 주고 팔고 있는데요. 네. 충격적이게도 원래 가격은 49만 원입니다. 10배 가깝게. 그렇죠. 이 충직에 거주하는 팬 사라도 원래 가격의 2배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으니 충직에서 직거래할 수 있는 리셀러를 찾고 있다라는 글까지 보입니다. 블랙핑크는 오는 13일에서 15일까지 홍콩에서 3차례 공연을 합니다. 그리고 해당 공연 티켓은 지난해 11월 판매가 개시가 되고 단 2시간 만에 모두 매진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올라오고 있는 표들은 모두 암표인 거겠죠. 이 모든 암표의 원인은 중국이 오는 8일부터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전면 완화하고 규제해온 자국민에 대한 일반 여권 발급도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고 지난달 말에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홍콩과 중국 간 전면 왕래가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지자 지난 3년간 해외로 나가지 못했던 중국 K-팝 팬들이 블랙핑크 공연 표 구하기에 서두르기 시작합니다. 네. 하지만 문제는 아직 이 구체적으로 발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일일 왕래 규모의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중국 대륙 팬들은 블랙핑크 콘서트에 맞춰서 홍콩 여행이 자유로워질 것이다라는 기대 속에 공연 티켓 구매 경쟁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아이고 저도 홍콩도 좀 가보고 싶고 블랙핑크 콘서트도 가보고 싶고 그런데 아직까지 이건 기대인데 뭐 잘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오늘 5일이니까 8일 오늘 주말부터 어떤 조치들이 이제 해제되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게 노한국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노코리아 지금 중국에서 외치고 있는데 국내에선 조금 전 소식 전해드렸지만 또 이게 확진자 한 분이 맞습니다. 도주를 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서로 불미스럽게 되는 건데 자, 규칙, 규정에 따라서 방역 잘 지키고 또 이제 격리 수칙도 잘 지키고 안전하게 왕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스트릿 뉴스 파이터 여기까지 정리해보죠. 지금까지 박지원 뉴스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새해를 맞아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준비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서 쏘는 커피, 일명 최영일 커피 추첨 통해 드리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샵 9730으로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소중한 청취 의견이 이제부터 쏟아질 것 같은 것이 바로 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왔습니다. 각설하고 시즌2. 자, 오늘도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찐 우익 보수 패널 호소인. 참칭 호소인. 참칭. 네. 수식어가 많아가지고 제가 참 힘듭니다. 보수 참칭 패널. 네. 네, 일각에서는 또 그렇게 보시는 거죠. 네. 자, 현근택 변호사 개인 사정으로 오늘은 또 스페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또 경청하는 분이에요. 아유, 말씀 감사합니다. 바로 장윤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윤미입니다. 네,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좋은 일만 있으세요. 네. 자, 그런데 새해부터 복과 함께 송사 예고장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이게 뭐예요? 아니, 제가 먼저 좀 법적으로 문제를 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소장님이? 네, 당으로서는 당연히 자신들의 방어 기제가 뭐 발현된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문제를 삼고 싶어 하는 것은 역사적인 기록을 좀 남기고 싶어 하는 겁니다. 네. 권력과 조직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사람의 말을 막겠다. 네네.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네네. 그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네네. 그런 태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주고 싶어요. 예. 여야를 떠나서 아니면 진영을 떠나서 제가 가까운 사람, 먼 사람 이걸 다 떠나서 잘못된 건 잘못된 거잖아요. 나한테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비판하는 얘기를 하면 듣기 싫어. 그러니까 방송에 출연시키지 마. 옳지 않잖아요. 네네.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 안 해요. 뭔 잘못을 했냐라고 얘기를 해요. 네네. 그것은 좀 잘못됐다라는 것을 좀 기록을 하고 싶어서 제가 여러 가지 좀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다 입장들이 있겠습니다만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또 평론가는 평론가대로 네? 누군가로부터 당신은 뭐 보수 참칭이야, 뭐 진보 참칭이야. 이 참칭이라는 말이 정말 나쁜 말이잖아요. 그렇죠. 왕을 사칭하는 그러면 상당히 이렇게 모욕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렇죠. 그걸 또 공개적으로 들었을 때 또 의도했다고 보여지기도 네네. 하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장 변호사님이 법률 대리 하십니까? 저는 정말 적극적으로 네. 응원하고 네. 예, 필요한 경우에는 저를 욕해 주세요. 제발. 예, 근데 진보 쪽에 계신 분들은 저를 욕해 주세요. 너무 또 이게 엄호하는 게 크게 도움이 안 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자제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언론은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권력을 견제하는 거예요. 쓴소리 하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방송법 위반이고요. 오히려 뭐 민형사상 문제 삼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 해당 무슨 언론 인터뷰 기사도 봤어요. 그런데 의견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네. 뭐 당직자 실명을 박아서 명예훼손을 했다라고 하지만 이런 행위가 블랙리스트라고 생각한다라는 평가의 의견을 낸 부분을 사실상 법적으로 올가매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오히려 역으로 방송법 4조 2항에서는요. 편성권에 대해서 제3자가 법률에 근거 없이 침해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이정현 전 수석이 처벌받았죠. 그 세월호 때죠. 예, 1심에는 심지어 집행유예형이 선고됐고요. 네. 벌금 1,000만 원 적지 않은 금원입니다. 확정이 된 유죄로 이 부분 오히려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안 그래도 이 방송사 공문까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 블랙리스트 발언으로 국민의힘이 민형사상 조치를 예고한 것이다. 그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쫙 법적으로 정리해 주셨어요. 장 소장님께 도움이 좀 되셨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공교롭게도 같은 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N의 뉴스파이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김명준 앵커를 징계했는데 자, 사유가 방송 품위유지 위반, 윽박 지르는 진행으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비판했다. 그런데 이 김명준 앵커는요. 굉장히 목소리도 톤이 높고 원래 윽박 지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비판한 점만 콕 집은 건지 이제서야 문제가 되는 건지 장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해가 되질 않아요. 네. 김명준 앵커의 방송 스타일이에요. 네네. 문재인 정권 하에서도 이런 그랬어요. 식으로 계속 방송했고요. 네. 문재인 정권 비판 많이 했고 맞아요. 또한 조국 전 장관 비판 많이 했고 윤미향 전 의원 비판 많이 했어요. 네. 그때 문재인 정권 하에 방심해서 이런 문제 제기조차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왜 윤석열 정권에서 자유를 강조하는데 스타일을 가지고 시청자들한테 불쾌감을 준다? 네.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징계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도저히 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상당한 수준으로 본인이 좀 비판을 한 것에 대한 불쾌감이 이런 심의에 나타난 것이 아니냐라고 좀 생각해 볼 수밖에 불쾌감이 없어요. 심의에 나타난 게 아니냐. 장 변호사님도 그렇게 보세요? 예, 저는 심지어 이 프로그램을 출연을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예, 사실 이제 새해가 돼서는 그 MBN 사내에서 굉장히 큰 상을 또 이 앵커분이 수상하셨어요. 이게 장수 프로그램이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여야 가리지 않고 정치인의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굉장히 앵그리 진행이라고 해서 팬층도 두텁습니다. 휴가를 가서 자리를 잠시 비우면 혹시 교체된 거냐? 왜 그러냐? 막 이렇게까지 많은 시청자분들이 문의를 주실 정도인데 이게 장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스타일이 변하지 않았어요. 네, 처음부터 쭉 온 거예요. 처음부터 쭉 그랬고 심지어 최근에는 개그 프로에서 굉장히 좀 성대모사를 하기도 하고요. 개그맨 분들이. 유명해졌네요. 예, 그게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저는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이 11월 1일 방송분 11월 1일이면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사흘 뒤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분노하고 계실 때예요. 네. 그런데 각종 실언 나오고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156분이 돌아가신 상태였으니까요. 이렇게 큰 참사가 났는데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지라는 거냐. 왜 책임지는 사람이 없냐라고 그 특유의 그 버전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워딩의 내용이 아니면 저는 방심해서 이 부분을 전혀 거론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공정상식 그리고 자유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건 자유가 아니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유라는 거대 담론을 그렇게 밀어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이게 윽박 지르면서 하는 그러한 스타일을 계속해서 해왔다니까요. 네네네. 맞아요. 근데 왜 딱 요 부분만 딱 집어가지고 아니 품위 유지 워낙 유명한 프로그램 또 네. 장수 프로그램 유명한 앵커 스타일이 이제 특이하니까 제가 아는 한 개그우먼께서 아침에 이게 옛날엔 오전 10시에 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은 오후에 하지만 예. 아침에 껴서 TV를 틀면 이분이 나오면 너무 이 생의 의지가 샘솟는다는 게 생겨요. 왜냐하면 저렇게 열심히 사는구나. 목소리를 막 몇 톤 올리니까. 그러면서 그것만 본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참 저는 이게 이런 걸 보면서 참 제가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김명준 앵커에서 전 정말 너무나 잘 알고 이 방심위에서 이거를 징계를 주도했던 분도 제가 되게 친한 분이거든요. 이해가 되질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럼 결국 뭐겠냐. 결국 이상민 장관 문제 제기한 것이 아니냐. 알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두 분께서 하나씩 주간 키워드를 꼽아 오셨습니다. 먼저 장성철 소장께서 꼽으신 키워드 권성동 불출마. 자, 왜 뽑으셨어요? 인제 대통령실이나 아니면은 대통령께서 전당대회 나갈 후보 군들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냐. 당권 주자.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친윤 교통 정리에 들어간 것 같다. 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바로 불출마다.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불출마 명분을 대통령에 가장 가까운 핵심 측근이 지도부에 들어가는 게 이게 좀 우려스럽다라는 여러 당원들의 목소리를 내가 충분히 들어서 내가 이런 결정을 한다.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다른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어제 어떠한 좀 저녁에 어떠한 좀 정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모종의 정리가. 네. 그래서 권성동 의원이 갑작스럽게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이고 측근도 좀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게 갑작스러운 결정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신년 여론조사를 해보면 되게 지지율이 좀 낮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하면 컷오프에 걸릴까? 이 정도 지지율 가지고는 내가 당선되기 어렵겠네? 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했을 거고 또 하나는 대통령께서 마음에 두고 있는 당대표 후보는 내가 아닌 것 같아 라는 시그널을 확실히 어디론가부터 받은 것이 아니냐. 아니 좀 이게 우리 시사본부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어디로부터 받은 거예요? 어떤 시그널을? 그럼 대통령실이겠죠. 근데 제가 추측해 보기로는 권성동 의원 같은 이런 대통령과 가까운 핵심 측근이 또한 여당의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까지 한 분이
어떤 브릿지를 통해서 네. 얘기를 듣는다고 간접적으로. 듣겠냐고요. 그렇죠? 간접적으로 얘기 듣는다고 이렇게 본인이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일을 접겠냐고요. 네. 그래서 어떤 직접적인 좀 얘기를 들은 것이 아닌가라고 제가 네. 추측을 해봅니다. 관측을 해봅니다. 자, 일단 명분은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최측근이니까 네. 직접 연락하는 사이일 수 있는 거죠. 네. 대통령의 최측근이 지도부에 입성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 네. 자, 그러면은 이게 쉽게 딱 정리하면 윤핵관은 당대표가 되면 안 돼.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네.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도 오늘 기자회견문을 보고 네. 오히려 대통령과 나의 거리가 되게 좁고 가깝고 내가 이른바 윤핵관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총선을 치르는 데 있어서 오히려 대통령께 누가 될 수 있다는 취지를 얘기하는데요. 네네. 그렇다면 이 전당대회 전체 판과 관련해서 네네. 모두 윤심에 호소하잖아요. 그렇죠. 김기현 의원 그러시고 뭐 거리를 약간 둘거나 아주 친윤 아니면 반윤으로. 근데 반윤 이야기한 뭐 이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네. 경우에는 아마 안 나오는 쪽으로 기울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네네. 이 상황이라면 전부 다 나올 수 없는 그런 빗자락을 깔았다 이런 생각이. 어제 그 자리에 왔다 가셨는데요. 예. 고민중. 고민중.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느끼시기에는 어떠셨어요? 개인적으로 느끼기엔 고민중으로 느꼈습니다. 정말 고민중. 너무하시네. 반반. 너무하시네. 네. 근데 이제 권성동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의미심장한 또 얘기를 했죠. 네네. 차기 대표는 대권 욕심이 당의 이익보다 앞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뭔 말이겠어요. 대권 후보는 이번 당대표 나오지 말아라. 돼서도 안 된다. 그러면 누구를 겨냥한 거냐? 네. 안철수, 유승민. 네. 이 두 분을 겨냥한 거다라고 볼 수밖에 그렇죠. 없죠. 그렇다면은 후보군들을 정리하는 그러한 역할을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권성동 본인도 의원이. 불출마를 하지만 네. 또 후보군들을 정리하는 네. 일종의 역할도 맞지 않았을까. 네. 자, 그러면 지금 도대체 누가 남는가 하는 또 궁금증이 있습니다. 네. 지금 권성동 의원 얼마 전 사면된 이명박 전 대통령 예방하기도 했고 그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이 권 의원에게 국회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장 변호사님 이건 네. 무슨 의미로 해석하세요? 약간 친이계가 사실 정치적인 배경과 경험이 없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한다라고 했을 때 많이 그쪽으로 흡수가 됐죠. 왜냐하면 네네네. 본인 세력이란 게 없었기 때문에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또 대통령이 정치 이력이 많은 그 구력이 센 권성동 의원, 뭐 장재원 의원도 이제 친이계로 맞습니다. 분류됐던 의원이니까요. 네. 이렇게 같이 이제 연결고리를 가져갔던 거고 앞으로 할 일이 많겠다라는 건 사실상의 덕담으로 보이는데 네. 저는 뭐 외부자이지만 이번 전당대회를 보면서 전당대회가 굉장히 중요한 게 국민의힘으로서는 그 체계로 그 지도부 체제 하에 총선을 치러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있는 후보군들 굉장히 내가 윤석열 대통령과 밥을 몇 번 먹었다. 심지어 밥을 먹으러 오라고 했다. 반저에서 먹었다. 이걸 가지고 굉장히 호소를 하는데 이 국민들 유권자에게 호소하지 않고 대통령께 호소하는데 총선 이들 중 뭐 한 분이 되시더라도 과연 특히 수도권에서 승리 장담할 수 있을까? 네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네네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총선에 개입했다고 2년인가 실형을 별도로 선고받았던 케이스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상 뭐 무관하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뭐 당원의 지위에 있을 뿐이라서 관여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굉장히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게 저는 이 전당대 자체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도된 내용이 총선은 내가 치르는 것 뭐 이런 얘기까지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입장은 이러겠죠. 대통령에게 대들지 않는 사람,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사람,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뜻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을 당대표로 만들고 싶어 할 거예요. 네. 그게 뭐 다 모든 대통령의 자, 그런데 이제 너무나 가까운 최측근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권성동 의원이 불출마를 했으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림이 김장년대 장제원 의원이 최측근인데 당권 주자로 직접 나오는 건 아니고 김기현 의원과 연대해서 지원하는 모양새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동안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가 좀 굳히기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럼 권성동 의원이 불출마한다고 해도 또 나름의 연대를 짤 수 있을 텐데. 권성동 의원이요? 본인이?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연대를 안 짜요? 그냥 뭐 앞장서 가지고 나서서 누구를 지원을 하거나 지지를 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은 대통령의 가장 큰 핵심 측근과 당의 중진으로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정리하는
그러한 모양새, 역할, 시그널을 주고 싶어 할 거예요. 네. 김장연대를 지원하기가 힘든 거는요. 이번에 당대표 선거 준비하면서 장제원 의원하고 정말 사이가 점점점 더 벌어졌어요. 벌어졌어요. 네. 그래서 장제원 의원, 김기현 의원 지원하기는 좀 쉽지가 않아 보인다. 김장권 연대는 불가능하다. 차라리 좀 가만히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또한 뭐 나경원 의원을 지원할까, 뭐 안철수 의원 지원할까, 이것은 대통령실의 뜻과는 좀 반하는 행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좋은 원론적인 얘기만 할 것 같아요. 특정 주자를 지원하지 않고 자 우리 좀 너무 막 싸우면은 그러지 말아라 뭐 이런 좀 다독이. 근데 이미 또 대권 주자는 안 된다. 네. 당권 대권 분리로는 또 선언을 한 셈이고. 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과 연대는 어렵겠죠. 어렵죠. 네. 자, 권성동 나경원 연대도 없을 것이다. 자, 또 이 와중에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 네. 장 소장님하고 교대로 이 자리에 나오시던 진짜 논객인데 보수 패널. 청년 최고위원으로 출마하는데 이 윤핵관으로 또 불리는 이철규 의원이 옆에 딱 서 계시더라고요. 네, 놀라웠습니다. 이거 놀라웠습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이제 장해찬 이사장 뭐 같이 만나서 얘기도 좀 하고 방송하는 거 옆에서 들었는데 이철규 의원이랑 이제 지난 대선 때 캠프에서 같이 일을 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과 성공을 위해서 뜻과 의지를 합친 사람이다. 그래서 본인이 가서 저 출마할게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내가 이렇게 뭐 기자회견장도 잡아주고 내가 뭐 도와줄게.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들었나 봐요. 가능성이 높습니까? 장해찬 이사장이 될 가능성이 높죠. 네네. 왜냐하면 당원만 갖고 지금 선거를 치르는데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다라는 점, 그리고 상대 후보들이 조금 지명도가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장해찬 이사장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한편 이제 저 시사본부 출연하시기도 했었는데 윤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 이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의 후원 회장을 맡았더군요. 그럼 권성동 의원 불출마도 그렇고 김장연대에 윤심이 실렸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저는 지금 나와 있는 후보군들 중에 대통령의 마음이 제일 기운 분은 김기현 의원인 건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았나 그렇게 읽히세요? 싶어요. 네. 예. 왜냐하면 이제 정치권 안팎에서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사실 안철수 이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뭐 부부가 같이 최근에 초청을 받았고, 관저에. 예, 뭐 그리고 같이 뭐 신년회에서도 나에게 굉장히 길게 얘기를 뭐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대통령부터 간극이 점점 멀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고, 그래서 행정부에서도 역할을 기대했지만 그 부분도 사실 이루어진 것이 없고 당내 역할도 사실은 점점 좁아지는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김기현 의원이 가장 내가 친윤이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고, 이 와중에 뭐 나경원 의원 이야기도 전 의원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나경원 의원에 대한 또 윤심이 크게 뭐 이렇게 호의적이진 않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본인이 또 장관급의 직책을 맡은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기후대사 역할도 있고, 더더군다나 남편이 또 대법관 후보군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부부가 같이 굉장히 큰 직책을 갖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본인의 고민도 깊어질 것 같지만 상대적으로 김기현 의원이 대통령이 사실상 뭐 이렇게 낙점한 분이 아닐까라고 안팎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 변호사님 법조인이시라 그런가요? 정보가 상당히 많은 정보를 지금 수집하고 계시네요. 맞습니까? 거의 뭐 대부분 맞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김장연대에 더 힘을 실린다 이렇게도 봐야 되겠죠. 후보군들이 정리가 되면. 근데 이제 김기현 의원은 여러 가지 포인트를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집권여당의 당대표입니다. 그냥 대통령의 마음만 얻었다고 그냥 당원들이 본인을 지지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이다. 본인이 당대표 깜이고 당을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는 당대표 깜이에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좋아해서 제가 당대표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요 당대표 되면은요 2024년 총선 승리 전략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을 개혁하고 국회를 개혁하고 혁신을 하는데 제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라는 비전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바로 깜이거든요. 정치 지도자로서의 깜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숙제가 있고요. 장제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잖아요. 장제원 의원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아요. 또 하나는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진짜 장제원 의원이 핵심 실세로서 당을 장악하고 총선 공천을 장악하는 거 아니야? 그게 맞아?
라고 생각하는 네,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과 당원들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선긋기를 할 거냐. 선거 전까지는 장제원 의원의 도움을 받겠지만 장제원 의원이 당을 장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네. 그러한 숙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자, 지금 뭐 저는 참 안철수 부부가 또 관저에 초청됐을 때 어떤 이야기를 나눌 것인가 이것도 궁금하고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은 뭐 아직 초대를 받았다는 얘기가 없는데 또 일부에서 들으니까 혹시 오늘이라도 나도 초대받았다. 사실 모두에게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그러니까 뭐 누구라도 사실은 관저에 가도 이상한 것은 아닌 상황이죠. 어제까지의 나경원 의원의 결심은 또 오늘 바뀔 수가 있어요. 네. 뭐 하여튼 유승민 전 의원도 그렇고 막 매일 생각이 이제 바뀌니까 네네네. 저희가 막 어떻게 정확하게 예언을 할 수는 없지만 분석을 해보면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출마하고 싶어 하는 생각이 너무나도 강해요. 강해요. 근데 하지만 아직 사인이 없는 거죠. 사인이 없어. 대통령이 너를 밀어줄게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 출마해도 괜찮아 정도의 최소한. 시그널이 와야 되는데 그런 거 없다면은 내가 출마하는 거를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 하는구나. 그렇다면은 출마하기가 쉽지가 않아 보인다. 알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갔네요. 다음 장윤미 변호사가 꼽아주신 키워드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본조사 착수 이렇게 됐는데 네. 자 숙명여대가 지금 지난달에 본조사 착수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2월 예비조사를 마치고 9개월 만의 일인데 학교 측이 동문회에 공문을 보냈다. 네. 이게 늦게 알려진 것 같아요. 예, 늦게 알려졌어요. 네. 공문을 보내면서 우리가 12월 중순에는 이게 본 조사에 착수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예비 조사를 한번 했어요. 근데 예비 조사를 통해서는 아주 엄밀하게 스크린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본 조사로 넘어갈 것인지 아닌지 뭐 이런 여부부터를 판단하게 되는데 원래는 빨리 결론을 내줬어야 되는데 무려 9개월 동안 끌고 있었던 겁니다. 본 조사로 넘어갈지 말지도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 민주동문회에서 동문 차원에서 논문 표절률을 검색해봤더니 상당히 높이 나오고 그래서 이건 본조사 들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이게 대학교의 이 논문 표절과 관련한 이 규정들을 보면요. 본조사에 들어간 이후에는 90일 안에 결론을 내도록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12월 중순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착수는 된 것으로 보이고 올 한 3월경에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문회 자체 검증 결과는 표절률이 최소 48.1%에서 최대 54.9% 한 절반 내외가 표절일 수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건 이제 석사학위 논문이죠. 박사학위는 이제 국민대니까. 자, 규정에 따르면 말씀하신 대로 90일 이내 3월에는 결과가 나온다. 자, 장 변호사님. 숙명여대가 제 시간에 결과를 낼까요? 일단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논문 검증한 게 4개였어요. 그러니까 박사학위 논문이 하나가 있었고 이 학술지가 3가지가 있었는데요. 게재 논문이 있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논문 표절률을 검색하는 건 하나하나를 다 사람이 들여다볼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프로그램 같은 게 이제는 그러니까 동일하게 베끼지 않아도 그 맥락을 그리고 어떤 단어만 유사한 단어로 차용했는지까지도 밝혀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미 최대 표절률 그러니까 유사 맥락까지 포함하면 절반이 넘는다라고 동문회 차원의 결론이 나왔어요. 크게 더할 업무가 있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오늘도 제가 동문회 소속의 한 그 숙명여대 출신분의 인터뷰를 봤는데 이거는 숙명여대의 명예가 걸려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학문적인 어떤 윤리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습니다. 국민대는 오히려 이거 표절 아니다. 그리고 유지라고 이 부분을 YUJI로 쓴 부분은 논문의 질은 평가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유보를 했어요. 이거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숙명여대는 다른 판단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요. 자, 국민대 경우 말씀하신 대로 4편 가운데 3편은 표절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멤버 이거 유지 표기 논란 1편도 검증 불가로 했는데 숙명여대가 결론을 내면 장 소장님 국민대에 또 파장이 튀지 않겠어요? 뭐 숙명여대든 국민대든 제대로 검증을 해서 만약 표절이 맞다면 그대로 발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해진 규정대로 처리를 하는 게 맞다. 대통령 영부인이기 때문에 조사를 안 하거나 아니면은 뒤로 미루거나 아니면은 어떤 논문 뭐 취소라든지 이런 절차를 안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김건희 여사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계속 좀
덫에 계속 걸려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난 대선 후보도 논문 표절 얘기 나오니까 반납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논문 같은 경우에 좀 반납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네. 본인은 이제 대통령 부인이라는 명예로운 자리에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구설수가 될 만한 또한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끊고 가는 게 맞다. 그래서 반납하고 좀 사과 얘기하시고 사과 표명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 소장님은 이제 결자 해지가 좋다. 너무 다 유지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떤 학위의 자격 이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우리 사회에서 또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재판, 이른바 주가 조작 의혹인데요. 자, 다음 달이 1심 선고일이더라고요. 네. 자, 윤 대통령이 조선일보 신년 인터뷰에서 관련 언급을 하면서 가족과 수사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이제 자신과 처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뭐라도 잡아내기 위한 수사다. 그럼 이거 검찰의 가이드라인 아니냐.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굉장히 수사검사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을 겁니다. 네네. 그냥 대통령도 아니고 검찰총장에서 검찰에서 바로 대통령으로 직행을 한 네네. 대통령이에요. 지금 김건희 여사 시효 문제까지 사실 있었지만 공범들 만약에 죄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나중에 드러나게 되면 공범들 재판이 진행 중이라서 시효가 중단되고 있을 정도로 거의 끝까지 온 상황이고 그 재판 과정에서 권오수 회장 8년 구형 받았는데요. 굉장히 많은 증거들이 현출이 됐습니다. 그 장모 최모 씨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관여됐다는 녹취록과 여러 정황들 김건희라는 파일 드러나기도 했고요.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이걸 뭐 나를 망신 주면서 수사를 샅샅이 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대통령께서 하시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에서 소환하지 않는 건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정치권에서는 또 이런 이제 설전이라고 할까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가 내조 논쟁이 돼버린 감이 있어요. 김의겸 의원이 가장 좋은 내조는 도이치모터스 수사 협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국민의힘의 조수진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상당한 정치 감각이 있다 이렇게 또 칭찬하기도 했는데 최근에 좀 행보가 많이 공개화가 됐죠. 장 소장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대통령 영문이 할 일들이 많아요. 네. 대통령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어떤 행보를 보이는 것을 비판하는 것은 좀 과하지 않느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 검찰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은요. 정권 교체를 통해서 대통령 부인이나 아니면 그 측근들이 잘못했으면 제대로 조사받고 처벌받는 그런 나라를 원해서 정권 교체를 했을 거예요. 그걸 선택을 하셨을 겁니다. 대통령 가족이니까 좀 봐주고 제대로 수사 안 하고 처벌 안 하고 불기소하고 무혐의 처리하고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일들이 아닐 것 같아요. 물론 조사를 해보니까 별 문제 없네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문재인 정권 시절 검찰이 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 왜 지금 우리 윤석열 정권의 검찰을 왜 비판해? 이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재명 당대표와 측근들을 조사하는 것만큼 제대로 대통령 가족과 측근들에 대한 조사도 공평하게 형평성 있게 상식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한 가지 장 변호사님 보면은 요즘에 안철수 의원 부부 초청도 그렇고 또 그 전에 이제 뭐 이른바 윤핵관 사인 의원들 부부 동반 모임도 그렇고 부부 동반 모임이 굉장히 일상화가 됐어요. 대통령이 주로 여당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게 부부 동반으로 꼭 모이는 게 이유가 따로 있나?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희가 사적 모임을 할 때도 그냥 일적으로 만나면 1대1로 모이고 아니면 그 일로 이제 알게 된 사람들이 모이는데 부부 동반하면 같이 부부 동반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수진 의원이 평가하기로도 대단히 정치력이 좀 있다라고 하는 걸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정치력이 있는지는 사실 아주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검증을 이제 거쳐야 될 거고 권력 의지와 정치에 대한 열망은 이 여사님이 갖고 계시는 것 같다. 왜냐하면 대단히 언론에 많이 노출되는 걸 본인이 저하지 않고 좀 의도하는 바도 있는 것 같고 여성 의원들에게 특별히 부탁하고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부부 동반으로 모이는 모임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께서 좀 의견을 부부끼리 만나자라고 제안하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장 소장님 어때요? 적극적인 본인이 원했다라기보다 소극적으로라도 부부 동반하는 거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부부 동반 모임이 되겠죠. 김건희 여사가 싫어 내가 왜 만나?
그러면은 이거는 부부동반 모임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뜻과 의지가 좀 표현된 방식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국민들의 생각이 다양할 텐데 네. 이런 조수진 의원 얘기처럼 자, 영부인이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다. 그러면 국정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조수진 의원은 좀 아부성 발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네. 자, 청취자 의견입니다. 0719님, 장 교수님 정말 응원하고 감사드립니다. 보수를 세우는데 앞장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 아무것도 못해요.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4101님은요. 장윤미 변호사님 차분한 판단과 조용하고 확신에 찬 언어와 표현들 사랑합니다. 국찬님. 고맙습니다. 네. 자, 자주 나와주시길 기대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각설하고 시즌2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장윤미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네, 이제 마지막 코너죠. 경제본부가 진행됩니다. 최영일 커피 계속 쏘고 있습니다. 또 경제 이야기 들으시면서 청취 의견 있으시면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추첨을 통해서 최영일 커피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KBS 보도본부의 서영민 기자가 어딘가 나가 계세요. 서 기자님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로 출장 가신 거예요? 출장은 아니고요. 네. 지난 약속이 있어서 오늘 피치 못하게 전화를 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네네네. 중요한 약속이신가 보다. 알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새해 첫 시간인데 우리 네네.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준비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뭡니까? 딱 알아채실 텐데 반도체 얘기입니다. 반도체.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무엇이 안 좋나부터 해서 정부가 최근에 세금 깎아준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반도체 우리 경제에서 아주 중요하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아주 강력하게 방점을 찍었죠. 그런데 요즘 안 좋다는 얘기 들리고 있고 세액 공제 얘기가 또 여야에서 공방이 있습니다. 자, 업황이 안 좋다는 얘기는 이제 새삼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올해 아마도 저점을 찍긴 찍을 것이다. 그리고 좀 올라오긴 할 텐데 여전히 좀 더 내려가야 된다. 전반적인 수요나 가격 측면에서. 네. 근데 여기에서 좀 올해 저점을 찍을 것이다. 희망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텔의 차세대 칩 때문입니다. 네.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아니고요. 사파이어 레피즈라는 인텔의 차세대 서버용 칩이 다음 주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 상반기 중으로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고요. 네. 이게 지금 현 수준에서 가장 효율이 높고 빠른 메모리 DDR5 D램을 쓰는 첫 인텔 서버 칩이거든요. 네. 이게 나오면 굉장히 우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반도체가 많이 팔릴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지난해 봄에 나온다던 칩입니다. 이 칩이. 근데 인텔이 기술적인 문제, 양산에 있어서의 어려움 때문에 지연이 됐는데 네. 그것 때문에 우리는 DDR5를 작년 봄에 나온다고 해서 그때 맞춰서 다 만들어놨는데 팔질 못했어요. 네. 그게 반도체 경기에도 좀 영향을 줬고요. 이게 좀 잘 나오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인텔의 차세대 칩 사파이어 레피즈라는 게 이제 올 초에 나오게 되면 삼성전자 또 하이닉스가 조금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자, 그럼 반도체가 다시 좀 고속 성장으로 돌아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긴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포스코 경영연구소 이주환 연구위원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네네. 반도체 산업이 이렇게 주기가 있다는 거죠. 네. 태동기, 둔화기, 쇠퇴기. 이제 둔화로 들어서는 변곡점이 눈앞에 있다는 겁니다. 반도체 총 수요가 감소한다는 얘기죠. 네네. 앞으로 한 5년에서 7년 사이에 바로 넘어서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지점이 온다는 건데. 네. 근데 다 죽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전체적인 수요는 줄어들더라도 새로운 수요가 나오는 분야의 반도체, 네. 그리고 여전히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의 반도체는 여전히 유망한 트랙에 올라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5년에서 7년 사이 굉장히 준비를 잘 해서 라이징 사이클에 있는 반도체 분야로 사업 조정하고 설비도 조정하고 전략도 조정하면 괜찮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이게 참 전기 전자 산업 보면 예전에는 트랜지스터가
혁신 기술이다. 그랬다가 이제 반도체까지 온 거잖아요. 굉장히 오래전 얘기네요. 트렌드. 네. 태동기, 둔화기, 쇠퇴기 하니까 반도체가 사라질 것 같지는 않고 IT는 네. 계속 발전하니까 차세대 반도체로 이제 또 전이해 갈 것이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연초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수출이 중요하고 특히 반도체 중요하다. 나라가 더 해줄 것이 뭐 없는지 찾아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대책이 나온 거죠? 맞습니다. 투자세 공제 확대 방침이 지난 화요일 날 나왔습니다. 네네. 이게 뭐냐면 투자를 하면 세금을 확 깎아주겠다 이런 겁니다. 네. 지금까지는 6%였고요. 작년 한 보름은 안 됐습니다. 보름 안 된 통과된 법상으로는 8%입니다. 네네네. 무슨 뜻이냐면 1조 원을 투자하면은 800억을 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세액 공제니까. 그러니까 네네. 근데 이게 적다는 분위기가 너무 많아서 네네네. 이번에 화요일 날 15%로 높인다. 네. 그러니까 대기업 얘기입니다. 대기업 이건. 기준으로. 네네. 중소기업은 25%. 네. 그러니까 1조 투자하면 1,500억 원을 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직전 3년 평균보다 더 많이 투자하면은 여기에 얹어서 10% 더 제해준다.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사실 삼성전자는 한 1년에 2021년 기준으로 30조 원 정도 투자를 합니다. 네, 많이 하네요. 네. 그러면 4조 5천억 원을 돌려받는 거고 이번에 제도가 만약에 이대로 바뀐다면 그 직전 제도일 때보다 2조 원 넘게 더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네. 뭐 8%에서 15%면 거의 이제 2배 가까이 세액공제분이 늘어난 거고 네. 투자 규모가 뭐 조단이다 보니까 돌려받는 돈도 훨씬 커진다. 자, 네. 결국은 정부의 이제 이 묘책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줄여주면서 투자를 더 유인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투자세 공제 자체가 투자 유인한다는 뭐 말 그대로고요. 당연히 그런 목적이고 정부의 목표들을 달성이 되면 좋겠지만 네. 여러 측면에서 이번 이 결정은 좀 곱씹어볼 구석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하, 우리 서영민 기자가 꼬투리를 한번 잡아보시겠다. 네, 어떤 얘기입니까? 네, 우선은 투자세 공제 확대 개정안이 이미 방금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13일 전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랬죠? 그때 한 6%이던 걸 8%로 높였거든요. 네네. 그렇게 올려줬습니다. 법을 바꾼 거예요. 13일 전에 여야 합의로. 네네. 그것도 정부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해서. 근데 그걸 13일 만에 법을 바꿨는데 네네. 법을 한 번 더 바꾸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의 언급이 있긴 했지만 뭐 도와줄 네. 방법이 더 없는지 찾아봐라 그러긴 했는데 13일 전에 국회에서 8%로 여야 합의를 통과시킨 걸 2배 가까이 세액 공제를 늘려주시오 하는 걸 불과 한 뭐 보름도 안 돼서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정부는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마음을 바꾼 걸까요?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의지일 텐데 올해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 너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 나오는 얘기가 복합 위기입니다. 네네. 고물가에 수출은 안 되고 소비도 안 되는. 근데 우리는 여튼 수출에 기대는 경제 아니냐. 그렇죠. 대통령 말은. 네. 그리고 반도체가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반도체 업계가 수출을 잘할 수 있게 지원해 줘야 된다. 그냥 이런 간단하고 심플한 그 논리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러면서 기획재정부 제가 늘 언급하는 곳간지기죠. 네네. 우리나라 살림의 곳간지기 입장이 좀 곤란해졌습니다. 네. 반도체 업계 지원 소홀하다는 얘기 나올 때마다 특히 이 법 통과되던 보름 전에 우리는 굉장히 지원을 아주 많이 하는 나라다. 그 일각에서는 타이완보다 우리가 못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타이완보다 훨씬 지원 많이 한다. 틀렸다라면서 강력하게 반박하고 보도자료를 냈었습니다. 당시에 경제신문들이 굉장히 기사를 쏟아냈었거든요. 그때 기재부가 강력하게 반발했는데 근데 지금 보름도 안 돼서 경제신문들 말대로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실은 저희가 취재하면서 월요일 날 기재부 관계자들하고 통화를 해봤을 때만 해도 발표는 기정사실화가 됐지만 월요일 화요일은 절대 아니다. 수요일 되려나?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 아닐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월요일 날 내일 발표합니다라고 한 겁니다. 저녁에. 급한 지시가 위로부터 있었던 거죠. 이것도 제가 좀 그동안에 이제 보도를 쭉 들여다보니까 특이한 점이 이래요. 지금 이 여당은 국회에서 20% 감액해 주자 그랬고 야당은 10% 해주자 그랬는데
네. 정부가 8%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네. 8%로 이제 법안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재미있죠. 예, 네네. 근데 이제 13일 후에 갑자기 여당안 야당안의 중간 15%를 네. 딱 때리니까 네. 이거 왜 이렇게 급박한가? 자, 일단 이게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일단 지금부터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이게 네. 효과를 뭐로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네. 기업은 분명히 절세 효과가 있겠죠. 있겠죠. 삼성 경우에는 한 2조 원 정도, 하이닉스는 5천억 원 정도의 추가 혜택을 봅니다. 네. 문제는 정부인데 이 효과를 뭘로 보느냐.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깎아줬으니 그만큼 투자를 더 많이 해야 그게 효과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반도체 업체들은 장기 계획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투자를 하지. 그 정부가 뭐 세제 혜택을 준다고 공장을 하나 더 짓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갑자기 일단 그 점에서 그러긴 의문이고. 네. 지금 반도체 경기가 안 좋다는데 지금 투자해서 반도체 더 만들려고 하는 게 맞냐. 지금도 재고가 막 쌓여 있는데. 네네. 그래서 투자는 없고 장기적인 세수 기반만 훼손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갑자기 돈이 생긴다고 그거를 이제 조금 재고가 쌓여 있는 상황에서 투자하겠느냐. 자, 그래도 이제 수출 효자 산업인 반도체 이 산업의 위기감이 감도는 건 사실인데 뭐 맞습니다. 이게 정부가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건 잘못이라고 보긴 어렵죠? 네, 뭐 미국, 중국, 일본, 타이완 다 무슨 지원을 한다는 얘기 청취자분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우리만 안 할 수 없다. 이 분위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예산을 쓰는 거라면 조 단위로 쓰는 거라면 특히나 특정 기업에 몰아주는 거라면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조 단위로 몰아주는 거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새 공장 일본은 반도체 후진국 될까 봐 걱정돼서 타이완은 TSMC가 타이완 안 떠나게 하려고 그런 목적이 있는데 저희는 사실 뚜렷한 목적이 안 보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첨단 공정이 해외로 나갈 리도 없고 메모리 공정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어떤 목적이냐. 혹시 국내 파운드리 공장 하나 더 지어라. 아니면 중국 떠난 해외 기업들을 어떻게 이걸 그 빌미로 유치해온다. 이런 목적이 있으면 좋은데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안 좋으니 좀 도와준다. 이런 취지거든요. 이건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걱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원을 하는 것도 타겟이 명확하게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BS 보도본부의 서영민 기자와 경제본부 함께했습니다. 오늘 전화인데도 굉장히 좋은 내용 깔끔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중요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금요일 오후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도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